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의 삼국통일과 현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통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현재의 통일의 의미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고구려를 전공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통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전성기 때, 즉 광개토대왕과 장수대왕 시기에는 거의 한민족의 통일 상태에 가까웠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논리의 비약이나 과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건 우리 민족에 관한 저의 책인데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건데요. 고구려 해양사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994년도 2월에 받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고구려의 전성기 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구려와 수단 간에 벌어진 전쟁이 결국은 고구려의 완전한 통일을 막았다. 이런 관점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로 답변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전 역사 과정을 놓고 볼 때 만약에 고구려가 현재 만주 전 일대와 한반도와 심지어 일본 열대 일부까지도 장악했다면 언젠가는 중국 세력 또는 북방 세력과 일전이 불가피한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했을까? 그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구려 수단 간의 전쟁은요, 동아시아의 국제 대전이었었고요. 이 전쟁을 70년 전쟁으로 해석한 것도 제가 처음이죠. 그런데 결국 고구려는 패배했고요. 고구려가 마지막 단계 이 전쟁에 휘말리는 과정 속에서 급성장한 나라가 바로 신라였고, 이것이 신라 삼국통일의 큰 힘이 됐던 겁니다. 먼저 신라의 통일 정책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생존 전략이라고 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드러나건 아니건 논리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생물학적 존재의 본능이고요. 특히 신라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신라는 가장 약소 국가로 출발했고요. 5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의 강한 역량하에 있었어요. 고구려 군들이 상주하고 있었을 정도니까. 그리고 6세기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신라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전방위 국가정책의 실현이라고 봤는데 이게 중요하죠. 국가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문제예요. 어떤 정치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방위 국가정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인재 양성 정책인데요. 현재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 학자들도, 특히 외국 학자들은 아주 경외의 눈초리로 한국의 발전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만 우리는 인재를 양성한 겁니다. 우리 높은 교육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는 전 국민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게 됐고요. 당연히 능력이 뛰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때 신라도 인재 양성 정책을 취했어요. 물론 고구려도 백제도 당시 일본 열대 외국도 인재 양성 정책을 취했겠죠. 그러나 신라는 그 증거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화랑도예요. 이때 화랑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정치 승려란 말을 썼는데요. 정치 승려, 정치 목사, 정치 신부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정치 승려들은 신라가 강해지는데 국제 질서에 진입하는데 그리고 소위 삼국통일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논리의 완성과 사상 통일이라고 정했습니다. 논리가 중요해요. 왜 통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지금 통일을 해야 되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통일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 된다고. 민족적 정서?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죠. 그래서 논리를 완성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남북 통일의 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체제를 지향합니까? 이거 활발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명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준 낮은 담화만 있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라는 사상의 통일을 기했어요.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당,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한 집단은 어느 정도의 사상적 통일이 필요한 거죠. 통합과 억압이 아니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당연히 집단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도 한국 자체에 대한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만큼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결코 못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남의 눈을 통해서 남의 입을 빌어서 아니면 최근에처럼 우리가 말 흔히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우리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우리의 장점을 깨달아서 자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부산물이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대중문화라든가 아니면 기타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학문으로라든가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건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 자의식에 충만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통일이 됐고 그리고 특히나 신라가 신앙을 통일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상대 국가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일, 즉 원흉무예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불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교가 아니라 보다 전투적인 집단들의 종교였다면, 예를 들면 이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다른 거죠. 그리고 중세의 기독교였다면.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아니라 원만하고 조합의를 지향하는, 특히 화엄종이 그 당시 때 신라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바로 합일 그리고 포용을 전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다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더 보완하도록 하죠. 여러분, 지중한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라 장군 이사부가 떠오르죠. 512년에 김이사부라는 신라의 젊은 장군이 우상국을 복소시켰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김이사부의 통일 정책에 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독자적인 결의죠. 근데 바로 지중왕 때 신라란 국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신라는 사로국이라든가 등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새로울 신자 벌라죠. 이런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덕업 일신 망라 사방에 축약된 단어죠. 그건 고구려도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달리 전성기 장수왕 때는 국명이 고려로 바뀌는 겁니다. 백제도 당연히 백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 불렸던 명칭에 한자를 채용한 거지만 이때는 완벽하게 한자로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질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한자식 용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신라는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김이사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해 봤어요. 국토 질서의 재편 전략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때 이게 국토 질서의 재편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모든 국토 중에서 몇 개의 거점적을 설정한 다음에요. 그 거점지역에 걸맞는 산업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생활의 향상과 영토 확장을 신라가 꾀했는데, 예를 들게 되면 김이사부 때 이미 쭉 동해안으로 북진 정책을 취해서 현재 강릉 이북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서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화시켜야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신라의 권력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통일이 이루질 못했어요. 제가 말한 통일이라는 것은 삼국 통일이 아니라 신라 내부의 통일이, 지역적 통일이 아직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교통망을 확충시키고 곳곳에 거점 도시들을 육성하게 되니까 경기만 일대를 장악하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강릉 삼척, 내려와서 김해, 그리고 쭉 다시 낙동강 수로망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남한강 수로망이 있는 바로 충주라는 항구도시를 장악하고요. 그 충주라는 항구도시에 있었던 것이 김해고, 여러분들이 알고는 바로 가야금의 우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오늘날의 워커힐 쪽 이 산을 장악하고 다시 서울에서 북한 산주를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기만, 오늘날의 화성시 일대마저 장악하니까 중요하죠. 이 모든 도시들은 제 이론에 따르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충주를 빼놓고는 해양 거점 도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활동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중왕 때, 법흥왕 때, 진흥왕 때 벌어진 정책들을 제가 해양 정책이라고 재해석한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김이사부예요. 20대 중반에 우상국을 복속시키고 70대 중반에 병부령이 이를 때까지 실질적으로 왕은 지중왕부터 법흥왕, 진흥왕 때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이사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는 해립국가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의 화성시를 통해서 중국 쪽과 교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방어체제도 바닷가에 구축하게 되고, 당연히
해양활동 능력, 즉 씨파워, 해양력이 필요하니까 해군력이 필요하니까 선부스라는 관청도 두고 수군함대를 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니까 무역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재들을 키우고요. 그 인재들이 수나라, 뒤를린 당나라에 가서 많은 것들을 선진 문물들과 기술들을 배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신라의 우호 세력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김춘추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고승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장율사라든가 원강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로 되는지 대충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종교와 정파를 초월한 지식인들의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사의 정파, 종교 대신에 사상, 이거 초월한 지식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수 있지만 가치관을 위해서 모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완전히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태에서 무슨 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신라는 종교 정파를 초월해서 지식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춘추를 비롯한 신흥 정치 세력들이 있죠. 일부 사람들이 반론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때 권력 투쟁이 있었다고. 당연히 있죠.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권력 투쟁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혁하는데 반개혁 세력이 없을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본을 보세요. 처절하게 피를 부르는 정파산업, 그때 결국은 일본 근대화에 성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신라는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김유신을 필두로 한 가야계 무장들도 이 질서에 합류를 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이익, 시대정신을 착각했기 때문에 구가야계 세력들도 여기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광, 자장, 의상 이런 유학 승려들이 참여를 해서 통일사업에 진력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신라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원광을 비롯한 이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죠. 현실 참여입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꽤 오래전에 쓴 시가 있거든요. 81년도에 낸 시집에 그거 실려 있으니까 뭐 70년대에 썼겠죠. 거기 보게 되면 삼국 통일의 비혼을 얘기하면서 석굴암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쓴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보니까 원효 스님이라든가 또는 해공 스님도 있죠. 그 다음에 명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통일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장, 원강, 의상 이런 승려들은 통일을 위해서 정초로 참여했지만 그 후에 통일 후의 후유증, 신라가 좀 더 거듭나기 위해서 활동한 승려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이 저는 신라의 통일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분열된 삼국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역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신분 간의 갈등, 사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누가 치유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민족 문제가 아니라 당나라라는 외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당나라 군이 와서 얼마나 많은 백제인들과 고구려들 그리고 신라인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여인들을 능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신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통일을 했는가? 외세에 이렇게 턱없이 굴복해야 되겠는가? 물론 신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671년에는 당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하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를 그냥 관념적으로 구호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상의 통일 작업인데요.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사상을 좀 통일시켜야 돼요. 어느 한 사상으로 통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되고요. 공감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 공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다만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론의 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당시 때 똑같이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이 심각했고요. 그리고 지배계급과 민주 간의 갈등은 더더욱 심각했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부의 통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당시 신라에서는 법흥왕이죠.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기존의 세력과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 기존의 종교와 새로운 종교, 이런 것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건 분명하잖아요. 일본 열도에서도 심각하게 생겨요. 왜냐하면 백제에서 불교를 수용했을 과정을 보면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다만 여기서는 그런 흔적이 잘 보이지 않고 2차 돈의 순교라는 설화해체 형식을 빌어서 이게 어려운 일이었었구나. 그래도 신라는 성공시킨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앙인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불교는 그 이전에 우리 전통 신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논리적이잖아요. 왜? 인도에서부터 중국 쪽을 거쳐와서 오랜 기간을 걸치다 보니까 논리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직적이잖아요. 고등 종교와 민간 종교의 차이점은 조직적이냐 비조직적이냐예요. 당연히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유교도 그렇습니다. 불교가 얼마나 체계화된 종교입니까? 이런 것들이 수용되면서 똑같이 신라는 거기에 걸맞게 사회체제를 변혁시켜 가고요. 오죽하면은 법흥왕, 이게 불교용어 아니겠습니까? 진흥왕, 이거 불교용어 아닙니까? 진흥왕의 어머니가 마야분인 아닙니까? 다 불교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신라의 임금들은 부처님과 동렬해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또 심어준 겁니다. 차근차근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통일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건데요, 바로 화랑도예요. 전통과 새로운 사상과의 싸움이 때문에 그걸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엘리트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화랑도니까, 화랑도는 어느 한쪽만 편들게 되면 그거는 말 그대로 피를 부르는 싸움이 되죠. 화랑도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전통 사상 신앙, 이거죠. 우리 풍류죠. 그리고 새로운 불교,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세속오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광이라는 정치 승려가 만든 건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불교를 습합시킨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니까 새로운 불교는 이렇게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징물이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랜드마크죠.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통일에 대해서 홍보 안 합니다. 이를테면 현 정부가 통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 구호가 아니라 왜 통일이 필요한가? 제가 첫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왜 필요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일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요. 통일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여야 돼요. 신라는 선도교황이 분황사 황룡사와 함께 구층탑을 세웠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 불타없어졌는데요. 권력 과정이 독특합니다. 정치 승려죠. 자장이 당나라에서 어떤 신의를 만났는데 9층의 탑을 만들면 신라가 크게 될 것이라고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선도교황 때 9층 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통일의제 선언이라고 봐요. 미국 영화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랜드마크.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걸 보면서 미국은 자유를 늘 잊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야말로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랜드마크인데 9층으로 되어 있죠. 그게 보면 1층은 왜, 2층은 중화, 3층은 5월, 5월은 오늘날의 절강성과 강서정 지역을 말하죠. 4층은 탕나, 이 탕나는 현재로서는 제주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5층은 백제,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그리고 9층은 예맥, 즉 고구려죠. 이렇게 모든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9층으로 나누고 이걸 하나로 한다는 것은 즉 신라가 통일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대한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만든 랜드마크가 신라 금성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금성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라 사람들에게,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에게, 심지어 바다 건너 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나라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이런 랜드마크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왜 우리는 기념물을 만들더라도 이런 역사성과 이런 철학성, 사상성을 가진 기념물들을 만들지 못하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우리
문화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사고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그래픽한 거죠. 이게 황룡사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황룡사 9층탑.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하고 화려하고 의미 있는 탑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력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죠. 1876년에 결국은 병자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1866년도에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가 있었고요. 1871년대는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 양요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대원군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경복궁의 중수 복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부정부패가 난무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낸 책이 있습니다. 근대화 시대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평가. 샅샅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외국인들의 기록들이. 그런데 신라는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 그리고 한 집단의 성장을 위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이런 홍보 작업 상징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황사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이 일본의 국보 1호였던 바로 교토 광룡사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 당시 때 백제, 신라 그리고 고구려 일부가 미륵신앙이 발전했거든요. 미륵신앙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미륵보살의 형태와 선과 분위기를 보세요. 조화, 합일, 원흉부의 정신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이런 미륵보살상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투쟁, 백제와 신라를 적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통일의 대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당시 민족 개념이 어딨냐고 질문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죠.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통일 후의 역사적 변천과 후유증, 의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